네,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노명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전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인간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도시를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즉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이었을 때 그 도시는 레닌그라드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서쪽 독일 베를린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생존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구실로 주변국을 침공하기 시작했죠. 프랑스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 군대는 폴란드를 수중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레닌그라드가 있는 소비에트 공화국까지 굴복시키기 위해 침략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레닌그라드 코앞까지 진출한 히틀러 군대는 레닌그라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전술을 펼쳤는데요. 레닌그라드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고립시키고 고립된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이 굶주리게 되면 히틀러 군대가 총 한 발을 쏘지 않아도 종국에는 레닌그라드가 항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었죠. 8월 25일 레닌그라드와 외부를 연결하는 철도가 독일군의 공격으로 끊어졌습니다. 한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외부와 고립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죠. 히틀러 군대에 의해서 봉쇄되기 직전에 63만 6천 명의 사람들은 레닌그라드를 다행히 빠져나왔습니다. 레닌그라드를 빠져나온 63만 6천 명을 제외한 250만 명의 사람들이 레닌그라드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처음엔 철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는 레닌그라드와 외부를 연결하는 마지막 육상 연결 통로까지 끊어졌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차단된 것이지요. 레닌그라드는 잘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긴 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겨울이 시작되면서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각 가정에 비축되어 있었던 식량도 모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과 여름이라면 땅이라도 읽어서 채소라도 길러 먹을 수 있었겠지만 강과 심지어 바다까지 얼어붙는 러시아의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 봉쇄된 레닌그라드에서 굶주리며 겨울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츰차츰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 앞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고 길을 걷다 돌연 쓰러져 죽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예상했던 것처럼 봉쇄된 레닌그라드는 굶주림에 의해 도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겨울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즉 굶주림의 한계에 다다른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봉쇄되기 전이라면, 인간이라면 절대 먹지 않았을 것도 봉쇄된 레닌그라드에서는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가죽으로 만든 신발들을 물에 불려서 그걸 마치 고기 스프라도 되는 것처럼 끓여서 먹으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차츰차츰 사람들이 레닌그라드 거리에서 쓰러져 갔죠.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체를 치우지 않았다기보다 시체를 치울 수 없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모두가 굶주려서 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체를 옮길 만한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람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어떤 이유든 간에 굶주렸기 때문이든 아니든 사람이 사람을 먹을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즉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그런데 굶주림이라는 비상 상황에서의 예외성을 강조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식인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생존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즉 시체를 식량으로 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두 가지 단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인간이 인간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레닌그라드에 있는 굶주린 시민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식인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봉쇄된 레닌그라드에서 인간을 식량 삼아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레닌그라드로 이주해서 봉쇄된 레닌그라드란 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처럼 동일하게 굶주렸지만 다른 사람들, 즉 홀로 남겨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 그들처럼 똑같이 굶주렸지만 그들은 결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인간성을 지켰던 것이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굶주린 상황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동반자가 주변에 있었다는 점이죠. 홀로 있는 사람은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을 때 땔감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로 그 추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해냈고 서로 협력해서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치웠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단의 상황에 모든 사람이 노출되어 있어도 그로 인한 위험은 사람의 신체 상태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가장 먼저 노인이 굶주림에 굴복합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기력을 잃습니다. 레닌그라드 시정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식량 배급 카드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 식량 배급 카드를 받으면 최소한의 식량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가 식량 배급 카드를 배부하는 방식은 카드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으로 기력이 쇠한 노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혼자 있는 노인은 식량 배급 카드를 손에 쥐지 못해서 아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노인이 혼자가 아니라면 배급 카드를 받아올 기력이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노인을 대신해서 배급 카드를 수령해 온다면
당장은 굶주림으로 기운이 없지만 배급 카드를 받지 못해 아사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이 굶주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봉쇄된 환경에서 고립된 사람은 굶주림으로 인해 신체가 무너지기 이전에 그보다 더 빨리 정신적인 붕괴를 겪습니다. 정신적 무너짐을 신체적 붕괴보다 앞서 심지어 홀로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간다움을 포기해버립니다. 반면 홀로 있지 않은 사람, 즉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은 굶주림으로 인체의 신진대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신진대사의 시스템이 붕괴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정신적 붕괴를 겪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 이외에도 또 있다는 사실,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판단, 그 괴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비록 신진대사가 붕괴되더라도 신체의 붕괴가 곧 정신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것이죠. 굶주림이 사람을 인간성의 한계로까지 몰아붙여도 우리가 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사이의 진실, 돌봄, 상호성, 지원, 사리분별, 겸손 등의 덕목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인간성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 즉 감염병이 지속되는 속도는 코로나19의 위력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연관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명징한 인간의 본질인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현대인에게 일깨워준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무국적자를 배제했고 사실상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저 생계비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게을리했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이죠.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공동의 위험입니다. 한 국가가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나라만 단독으로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지방자치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0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만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는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병균을 옮기는 숙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불평등에 의해 우리가 잊고 지내던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 중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고 반대로 각자가 숙주가 되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는 의학 용어인 동시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적자와 비국적자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인간의 기본 권리를 주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난민 사이의 구분선 또한 무력화시킵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 파올로 조르다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개인적 선택을 할 때도 타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전염의 시대에 우리는 단일 유기체의 일부다. 전염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닌 이상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일깨운다고요. 바이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